한국이 일본 기술을 베낀 거 아닙니까? 켄타가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도체 업계 30년이라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숫자를 보십시오. 한국이 일본 기술을 베낀 거 아닙니까? 켄타가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도체 업계 30년이라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숫자를 보십시오. 2025년 가을이었어요. 런던 북쪽 작은 동네. 제 홈오피스 책상 위에 보고서, 의뢰서 한 장이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럽의 한 사모펀드였어요. 요청 내용은 간단했죠. AI 반도체 공급망의 진짜 지배자가 누구인지 밝혀달라. 의뢰금은 꽤 컸어요. 그런데 그보다 저를 사로잡은 건 보고서에 붙은 딱 한 줄의 메모였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나라는 중국이 아닐 수 있다. 23년간 AI와 반도체 산업을 분석해온 마이클 체드윅입니다. 솔직히 그 메모를 처음 읽었을 때 저도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도 일이니까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을 댄 건 엔비디아의 공급망 자료였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는데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생각할 때 필요한 초고속 메모리 칩이에요. 챗 GPT가 질문에 답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1초에 수만 번 판단하고, 구글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검색을 처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죠. 없으면요, 아무리 뛰어난 AI 소프트웨어라도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이 HBM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 어디냐고요? 저도 처음엔 미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일본. 반도체의 나라라고 불리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회사 모두 한국 기업이었어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SK 하이닉스는 HBM 출하량의 62%를 쥐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7%, 두 회사를 합치면 79%거든요. 전 세계에 나가는 HBM 칩 100개 중 79개가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미국? 마이크론이 남은 21% 정도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요? 아예 없었어요. 0%였습니다. 숫자가 이상했어요. 3번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도쿄의 동료 켄타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이 열리자 켄타 얼굴 뒤로 긴자의 밤 불빛이 보였어요. 아오야마 켄타, 미쓰비시에서 반도체 분야를 10년 다루다 지금은 독립 분석가로 일하는 친구입니다. 아버지가 일본 반도체 업계에서 30년을 보낸 분이에요. 그래서인지 켄타는 한국 반도체 이야기만 나오면 늘 어깨를 으쓱하는 버릇이 있었죠. 켄타, 이 숫자 알고 있었어?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SK 하이닉스 62%, 삼성 17%, 합계 79%. 켄타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마이클,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한국이 일본 기술 베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우리 아버지 말로는 80년대 삼성이 일본 메모리 공장 설계도 베껴서 시작했다고. 기반 자체가 달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켄타의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딴 생각이 스쳤어요. 베꼈다고요? 그런데 왜 지금 79%죠? 원조라는 나라는 왜 0%가 됐을까요? 통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런던 10월의 빗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어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켄타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자료를 더 파고들다가 한 문장과 마주쳤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주요 AI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 반도체 공장에 차질이 생기는 것. 골드만삭스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낸 내부 분석 메모였어요. 그 문장을 5번쯤 다시 읽었습니다. 세계 최강국들의 AI 미래 사업이 지구 반대편 한국 땅에 세워진 공장의 가동률에 목숨줄을 맡기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코웃음이 사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반도체 산업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이야기였죠. 그런데 제가 미처 몰랐던 진짜 이유는 그 다음날 더 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다른 방향으로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숫자만 봐서는 안 됐어요. 79%가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역사를 검색하다가 한 장의 흑백 사진과 마주쳤습니다. 1953년 부산. 폭격으로 뼈대만 남은 건물들 사이로 잿빛 먼지 속을 걷는 사람들. 잔해 더미에 아이들이 걸터 앉아 있었어요.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들보다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때 서양 전문가들은 단언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상국가로 재건되려면 100년이 걸릴 것이다. 아니,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저는 그 사진 앞에서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67달러. 지금 제가 매일 아침 사 마시는 런던 카페 라테 2장 값도 안 되는 돈이 그 나라 국민 한 명의 1년 소득이었거든요. 사진 속 아이들의 눈이 유독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배고프고 추운데도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뒤인 1983년, 한 남자가 결단을 내립니다.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었어요. 그는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선언이었죠. 당시 삼성 내부에서 임원들은 거의 전원 반대했습니다.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이 수십 년째 독점해온 첨단 기술의 심장이었으니까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자본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뛰어들겠다는 건 무모함을 넘어 미친 짓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었어요. 일본 언론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100년이 걸려도 못 따라온다. 미국 업계도 고개를 저었어요. 개발도상국이 반도체 강국을 상대하는 건 마라톤 선수 없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겠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임원들의 반대를 밀어내고 단독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부 반발이 얼마나 심했는지 당시 자리에 있던 임원 중 일부는 나중에 회고록에서 회장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썼을 정도예요. 이건 원래 자료에서 찾아낸 이야기입니다. 저도 처음 읽고 3번 다시 확인했거든요. 켄타에게 이 이야기를 메시지로 보냈더니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 일본이 깔받았던 거 사실이고 그 뒤에 한국이 일본 설계를 참고해서 따라간 거잖아. 저는 잠시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낸 자료가 켄타의 말을 단순히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1980년대 초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과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사복 차림으로요. 회사 유니폼이 아니라 청바지와 자켓을 입고 반도체 기업들의 공개 세미나에 참석하고 기술 논문을 긁어 모았어요. 한 가지라도 더 배우려고요. 당시 한국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 생존 전략으로 규정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기술이 자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켄타가 말한 베낌이냐고요? 공개 논문을 읽는 건 베끼는 게 아닙니다.
세미나에서 강연을 듣고 노트 필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한국이 그 씨앗으로 무엇을 만들었느냐는 거죠. 보고서 자료를 더 파다가 한 줄을 발견했을 때 저는 잠시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1992년 삼성이 세계 최초로 64MB D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당시 세계 1위였던 일본 NEC를 처음으로 앞선 순간이었어요. 씨앗을 심은 지 딱 10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10년. 비웃음이 역전으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켄타에게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번엔 영상통화였어요. 켄타는 화면 속에서 잠시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뒤로 긴자 밤 불빛이 흔들렸어요. 그건 인정해. 하지만 D램 1등이랑 HBM 79%는 달라. D램은 생산 규모 싸움이고 HBM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야. 한국이 거기까지 도달한 게 진짜라면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잖아. 켄타가 처음으로 모르는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어요. 그런데 그 균열이 생기는 순간 뭔가 이 이야기의 껍질 한 겹이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D램 1등과 HBM 79% 사이. 그 20여 년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날 밤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런던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요. 자료만 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접 가서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땅에 발을 내딛고 처음 마주한 것은 첨단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79%의 진짜 이유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렸을 때가 오전 6시 42분이었습니다. 런던에서 11시간을 날아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비행기 피로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이상하게 긴장이 됐습니다. 23년간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을 분석해 왔지만 막상 한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이었어요. 터미널을 빠져나오면서 먼저 코가 반응했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게 오히려 이상했어요. 공항이라는 공간이 원래 뿜어내야 할 항공유 냄새, 수백만 명이 밟고 지나간 카펫에서 올라오는 눅눅한 냄새, 전혀 없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차갑고 맑은 공기만 들어왔어요. 천장은 거대한 유리지붕을 통해 새벽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바닥은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멈춰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지난달 환승하다 바닥에 버려진 커피컵을 3개나 밟아떴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는 달랐거든요. 경기도 이천까지는 버스로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단지가 있는 곳이에요. 카창 밖으로 새벽 안개가 깔린 논밭이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커다란 철제 구조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특유의 공기 정화 시스템 배관들이었어요. 멀리서 봐도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11월이었어요. 그 차가움 속에서 공장 외벽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기계음이 진동처럼 느껴졌습니다. 클린룸 내부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반도체 클린룸은 1급 보안구역이라 외부인 출입이 원천 봉쇄되어 있습니다. 먼지 한 톨이 들어가도 수십억 원짜리 공정이 날아가거든요. 하지만 공장 외부 홍보관에서 만난 기술 담당 임원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2012년에 거의 문을 닫을 뻔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세계 HBM 점유율 62%의 회사가 문을 닫을 뻔했다고요?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몰랐던 이야기가 하나씩 열렸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원래 현대전자에서 출발했어요. 1997년 외환 위기 때 엄청난 부채를 떠안았고 이후 하이닉스 반도체로 이름이 바뀌면서 수년간 부도 직전을 오갔습니다. 채권당 관리를 받았고 회사를 팔려고 내놓기도 했어요.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상태가 나빴거든요. 그 회사가 어떻게 세계 HBM 1위가 됐을까요? 전환점은 2012년이었습니다. SK그룹이 인수하면서 대규모 투자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AI 가속기에 들어갈 고대 역폭 메모리를 찾기 시작했을 때 SK 하이닉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은 HBM이 돈이 될지 몰랐어요. 생산이 워낙 어렵고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불확실했거든요. 삼성도 처음엔 미온적이었습니다. 마이크론도 망설였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달랐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기술을 같이 개발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고객이 원하는 걸 먼저 물어보고 그걸 기반으로 설계를 바꿔가면서요. 업계에서는 이걸 두고 위험한 도박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홍보관 창문 너머로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이동하는 게 보였어요. 한 명 한 명이 모두 침묵 속에서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저녁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건너갔습니다. 켄타와 직접 만나기로 했거든요. 전화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았어요. 직접 마주 앉아야 했습니다. 켄타가 고른 장소는 신바지역 근처 작은 이자카야였어요.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직장인들로 꽉 차 있었고 구운 생선 냄새와 간장 끓는 냄새가 뒤섞여 훈훈했어요. 켄타는 이미 맥주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클, 직접 한국까지 가봤어? 이천 공장 외부까지는 봤어. 그래서 뭔가 달랐어? 저는 낮에 담당 임원에게 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문 닫기다 콜레른 이었다는 것. 그 회사가 엔비디아와 함께 HBM을 공동 개발했다는 것. 남들이 망설일 때 먼저 손을 들었다는 것. 켄타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도 알아. 근데 마이클, 그게 기술력이 됐든 운이 됐든 간에 중국이 국가 자본을 쏟아부으면 결국 따라잡는 거 아니냐고. 중국 반도체 굴게 알잖아. 정부가 100조 원 넘게 쏟아붓고 있는데. 저는 잠시 켄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중국이 반도체에 쏟아붓는 돈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국가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낮에 공장 앞에서 느낀 것. 방진복 입은 엔지니어들의 침묵. 문 닫기 직전이었던 회사가 10년 만에 세계 1위로 올라서는 궤적. 그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켄타, 너 한국 초등학교 급식 본 적 있어? 켄타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반도체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야? 저도 그때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느낌. 훨씬 더 오래된 곳에서, 훨씬 더 일상적인 곳에서 시작된다는 예감이요. 이자카야를 나오면서 켄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사는 게 있다면 그게 뭔지는 나도 궁금하네. 그 말이 밤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돌아가서 전혀 다른 장소로 향했어요. 공장도 아니고 연구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본 장면이 79%의 진짜 뿌리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15분, 서울 마포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특별 배려로 교내를 참관할 수 있었어요. 저는 반도체 보고서를 쓰러 한국에 왔는데 왜 초등학교에 와 있나 스스로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공장 앞에서 느꼈던 그 예감이 자꾸만 이쪽을 가리켰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복도에 아이들 발소리가 쏟아졌어요. 급식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된장국 냄새, 고소하게 구워진 생선 냄새, 그리고 갓 지은 쌀밥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배식대 앞에 줄을 선 아이들 손에 쟁반이 쥐어지면서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흰 쌀밥, 김치찌개, 시금치 나물, 생선구이, 그리고 과일. 5가지 반찬이었어요. 저는 그냥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옆에 있던 교장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까? 아니면 이게 매일 있는 일인가요? 교장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매일입니다. 서울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이거든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똑같은 밥을 먹어요. 서울에서 2011년부터 시작된 전면 무상급식이에요. 제가 자란 영국의 학교 급식과는 비교 자체가 달랐습니다. 영국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는 저소득층 자녀로 자동으로 분류됐어요. 아이들은 그걸 알았고 그래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어요. 누가 돈을 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아이가 그냥 똑같이 줄을 서서 똑같은 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 눈을 정말 붙잡은 건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손에 들린 젓가락이었어요. 7살, 8살짜리 아이들이 얇은 쇠젓가락 2개로 콩자반을 집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작고 미끄럽고 둥근 콩알을요. 한 번도 바닥에 흘리지 않고 입으로 가져갔어요. 저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봤습니다. 2개의 쇠막대기를 서로 다른 강도로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그 작은 물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동작이었거든요. 포크로 밥을 먹는 서양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근육 사용이에요. 포크는 그냥 꽉 쥐고 찌르면 됩니다. 하지만 젓가락은 달랐어요. 손가락 관절 수십 개가 0.1초 단위로 교차하면서 움직여야 해요. 뇌과학자들이 젓가락질이 인간의 손근육과 전두엽을 동시에 발달시키는 가장 정교한 행위 중 하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말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급식이 끝나고 수학 수업을 참관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30명 가까운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연필 소리만 교실을 채웠어요. 뛰어다니는 아이도 없고 소리를 지르는 아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특별히 제지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풍경이었거든요. 7분 정도 지났을까요? 정답을 맞힌 아이가 다음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규율이 아니었어요. 습관이었습니다. 밥상에서부터 시작된 0.1초 단위의 집중이 교실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켄타에게 연락했습니다. 켄타는 도쿄대 도서관 회의실에 있었어요. 화면 뒤로 벽면 가득 쌓인 책들이 보였습니다.
논문 마감이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낮에 본 장면들을 하나씩 전했어요. 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아이들,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다음 문제를 푸는 교실. 켄타는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게 반도체 기술이랑 직결된다고 보는 거야? 직결이라기보다는 그 집중력과 정밀함이 30년 쌓이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봤어? 켄타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창밖 도쿄타워 불빛이 흔들렸어요. 그 숫자가 있어. 핀란드 IQ 테스트 기관 위크컴이 2024년에 109개국을 조사한 결과야. 한국 평균 IQ 110, 80, 세계 5위거든. 켄타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1위가 어디야? 일본이야. 112, 30. 켄타는 잠시 굳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숫자를 꺼내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96.57이야. 109개국 중 77위. 그게 진짜야? 3번 확인했어. 위키컴 2024년 공식 발표야. 켄타가 천천히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논문 작업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화면 밖 어딘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 일본도 IQ는 1이잖아. 근데 왜 HBM은 0%야? 저도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걸 건드렸다는 느낌이 왔어요. IQ 1위인 나라가 HBM 0%고 IQ 5위인 나라가 HBM 79%라면 그건 지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 차이를 만든 어떤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1992년 D램 1위, 그리고 2025년 HBM 79%. 그 사이에 한 번의 끔찍한 위기가 있었어요. 나라 전체가 무너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현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것이 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2025년 11월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컨벤션 센터. 아시아 최대 AI 산업 포럼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저는 보고서 취재를 위해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규모에 압도됐어요. 세계 50개국에서 모인 AI 기업 관계자들이 가득했거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빅테크의 이름들이 행사장 현수막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눈길이 계속 한 곳으로 돌아왔어요. SK 하이닉스 부스였습니다. 빅테크 부스들은 화려한 LED 스크린과 체험 공간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부스는 달랐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작은 칩 하나가 유리 케이스 안에 조명을 받으며 놓여 있었거든요. HBM4였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빅테크 엔지니어들이 명함을 손에 쥐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수첩을 꺼냈어요. 화려하게 진열된 쪽이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작은 칩 하나 앞에 줄이 섰거든요. 포럼 첫날 오후 세션이 시작됐을 때 미국 AI 스타트업 대표가 기조 발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사업 계획은 HBM 공급 일정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한국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 연간 계획 전체가 흔들려요. 청중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게 한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날 저녁 켄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미국 AI 기업 대표가 한국 공장 가동률이 자기네 사업 계획의 중심이라고 했어.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어. 켄타의 답장이 잠시 오지 않았습니다. 3분쯤 지나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 숫자 좀 더 구체적으로 있어? 있었습니다. 저는 포럼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펼쳤어요.
2025년 가트너 반도체 기업 매출 순위가 들어 있었거든요. 1위 엔비디아, 2위 삼성전자, 3위 SK 하이닉스. 인텔은 4위로 밀렸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3위에 올라선 거예요. SK 하이닉스 2025년 매출은 약 89조 원,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률이었어요. 2025년 3분기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은 47%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100원어치를 팔면 47원이 순수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제조업에서 이런 수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공장을 굴리는 회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바로 HBM의 마진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HBM 한 개의 판매 가격은 일반 D램의 5배에서 10배 수준이에요. 생산 원가는 3배에서 4배거든요. 그 차이가 47%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켄타에게 이 내용을 전부 보냈습니다. 이번엔 답장이 더 오래 걸렸어요. 5분,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켄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메시지가 아니라 음성 통화였습니다. 마이클, 그 숫자 확실해? 영업이익률 47%? 가트너 공식 자료야. 3번 확인했어.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쿄밤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켄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아닌 제조업이 47%? 그건 진짜 비정상이네. 비정상. 켄타가 맞았어요. 그런데 그 비정상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포럼 이틀째 오전, 저는 한 세션에 들어갔어요. 제목이 눈을 끌었거든요. 왜 HBM은 한국만 만들 수 있는가? 발표자는 반도체 공급망 전문 컨설턴트였습니다. 그의 설명은 이랬어요. HBM을 만들려면 D램 칩 여러 개를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구리 전선으로 수직으로 쌓아야 합니다. TSV, 그러니까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요, 종이보다 얇은 반도체 층들을 오차 없이 수직으로 쌓고 그 사이를 수십만 개의 눈에 안 보이는 구멍으로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이 과정에서 0.00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정밀도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건 현재 지구상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할 수 있거든요. 발표자가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지금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실패하고 고치고 또 실패하면서 쌓인 공정 노하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 노하우는 공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들의 손과 머릿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울 초등학교 급식실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쇠젓가락 2개로 콩알을 집던 아이들의 손가락이요. 0.1초 단위로 교차하던 그 손 근육이요. 그게 연결됐습니다.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요. 엔지니어들의 손에 있다고요? 그 손은 어릴 때부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세션이 끝나고 복도를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포럼 행사장 창문 너머로 마리나 베이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면 위로 빛이 번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67달러짜리 최빈국, 젓가락을 쥔 아이들, 사복 입고 미국 세미나에 앉았던 엔지니어들, 문 닫기 직전이었던 회사, 그리고 세계 반도체 매출 3위.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30년짜리 축적이었어요. 그날 밤 켄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중국이 따라오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켄타의 답장이 왔습니다. 기술 자체는 10년에서 15년. 근데 그 사이 한국은 안 서 있겠지?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동안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켄타가 방금 스스로 답을 낸 건 거였거든요. 움직이는 목표물은 잡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했는지, 그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런던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8시, 커피를 내리려고 부엌에 서 있는데 노트북에서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확인해보니 일본 반도체 산업 분석가들이 모이는 온라인 포럼이었습니다. 제가 가입은 해뒀지만 거의 들여다보지 않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스레드 하나가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SK 하이닉스 2025년 영업이익 토요타 넘었다. 클릭했습니다. 포럼 안은 이미 뜨겁게 달아 있었어요. 일본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과 분석가들의 댓글이 수백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번역기를 켜고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댓글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던 시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건 역전이 아니라 격파다. 두 번째 댓글.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률 47%. 이게 말이 되는 숫자냐? 토요타 자동차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수준이다. 세 번째 댓글이 멈추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인정하자. 한국이 베꼈다고 비웃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상황이다. 자존심 상하지만 이게 사실이다. 저는 그 댓글을 2번 읽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계 내부 포럼에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밖을 향한 발언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나누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더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해서 켄타에게 보냈어요. 켄타는 도쿄 자택에서 뉴스를 보다가 메시지를 받았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잠시 후 켄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나도 이 포럼 알아. 아버지 친구분들이 가끔 여기 글 올리거든. 저 댓글 쓴 사람. 나도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리고 한 줄이 더 왔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할게. 나도 이번에 많이 흔들렸어. 켄타가 흔들렸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잠시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세계 반응은 일본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각국 온라인 반응을 수집했어요. AI 반도체 커뮤니티, 기술 유튜브 채널 댓글, 트위터와 레딧까지요. 미국 반도체 커뮤니티 레딧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Why does South Korea dominate the AI memory chip market? 댓글 중에서 엔지니어라고 밝힌 한 사용자가 이렇게 썼어요. 저는 마이크론에서 일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SK 하이닉스 연구팀과 기술 협력을 한 적 있어요. 그때 그들의 집요함을 직접 봤습니다. 실패해도 포기를 모르는 팀이었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놀랍지 않습니다. 마이크론 출신 엔지니어가 경쟁사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댓글이었거든요. 독일 반도체 산업 전문지에서도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이 강렬했어요. Das koreanische Wunder. 그러니까 한국의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기사 본문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유럽이 지난 30년간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한국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이 쌓아온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다. 독일 엔지니어링 자존심이 강한 나라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오래 멈춘 건 따로 있었어요. 일본의 한 기술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구독자 80만 명의 반도체 전문 채널이었는데 SK 하이닉스 분석 영상을 올렸거든요. 조회수 150만을 넘겼어요.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성능도 강력하고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수출 대국이 된 게 당연하다. 반도체도 똑같다. 100km 밖에서 오차 5m. 경이로운 수준이다. 반도체 댓글에 무기 이야기가 나온 게 흥미로웠어요. 그 유튜브 댓글을 쓴 사람은 한국의 반도체와 방산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뭔가를 만드는 능력,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능력이 한 뿌리에서 나온다고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중 경쟁국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것도 있었어요. 한국이 드라마와 케이팝만 잘하는 나라인 줄 알았다.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반도체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 경쟁국 국민이 인정한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논문이나 공식 보고서보다 이 댓글 하나가 더 많은 걸 말해준 것 같았거든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켄타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켄타 쪽에서 먼저 걸어온 거였어요. 화면이 열리자 켄타가 평소보다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딘가 조용해 보였어요. 마이클, 아버지한테 오늘 전화했어. 아버지요? 반도체 업계에 30년 계셨다는? 요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어. 한국 반도체 이야기. 저는 아무 말 없이 켄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켄타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오후의 햇살이 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숨 쉬시더니 이러시더라고. 우리 세대가 한국을 너무 오래 가볍게 봤다고. 그게 실수였다고. 켄타 아버지, 반도체 업계에 30년을 보낸 분이 그 말을 했다는 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분이 그 말을 꺼냈다는 건 숫자가 그만큼 명확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켄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켄타, 너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 켄타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겠어. 진짜로. 그런데 마이클, 나 한 가지 아직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한국이 1997년에 나라 전체가 부도났잖아. 그 상황에서 반도체 투자가 어떻게 살아남았어? 보통 그런 위기가 오면 다 잘라내거든.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찾아낸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한국이 왜 지금 여기 있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였습니다. 켄타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997년 나라가 부도났는데 어떻게 반도체 투자가 살아남았냐고요. 답을 찾으러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갔습니다. 반도체 보고서를 쓰러 왔다가 전쟁기념관을 찾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켄타의 질문에 답하려면 반드시 거기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2월 초였습니다. 서울은 이미 차가웠어요. 기념관 계단을 올라가는데 바람이 외투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건물 앞 광장에 6.25 전쟁 당시에 사용된 탱크와 전투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녹이 슬지 않게 잘 관리된 철제 기계들이 회색 하늘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 나라가 불과 70년 전에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다시 한번 몸으로 느꼈어요. 실내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묵직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한국의 사진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어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잿더미가 된 거리, 굶주린 아이들. 그 옆으로 숫자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저는 그 숫자 앞에 멈췄어요. 런던에서 처음 자료를 뒤지다 만난 숫자였는데 실제 사진 옆에서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전시관 끝에서 1997년 코너가 시작됐습니다. 외환위기, IMF, 국가부도. 사진 속에 서울시내 은행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예금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대기업들이 연달아 쓰러졌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당시 실업률이 8%까지 치솟았어요. 지금 한국의 실업률이 3% 안팎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그 전시관 한쪽에 작은 코너가 있었어요.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1998년 1월부터 4월까지 석 달 동안 전국에서 351만 명이 자발적으로 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금목걸이, 심지어 금메달까지요. 모인 금이 약 227톤이었어요. 18억 달러어치였습니다. 전시 패널 옆에 실제 당시 신문 일면이 붙어 있었거든요. 은행 앞에 줄 선 사람들 사진이었는데 이번엔 예금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금을 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51만 명이라는 숫자요. 당시 한국 인구가 약 4,600만 명이었으니까 4가구 중 1가구가 참여한 셈이에요. 나라가 쓰러지는 순간에 자기 재산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요. 결혼 반지를 빼서 바구니에 넣는 일이 법적으로 의무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서양 경제학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전시 패널에 적혀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위기 상황에서 금 같은 안전자산을 더 꽉 쥐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시가 있었어요. 2007년 태안 원유 유출 사고였습니다. 서해안의 유조선이 좌초하면서 수만 톤의 원유가 쏟아졌어요. 전문가들은 생태계 회복에 최소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몰려왔어요. 일당도 없고 보상도 없었습니다. 겨울 바닷바람이 얼굴을 베는데 헌 수건으로 기름 묻은 바위를 닦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달려온 거였어요. 저는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생각했습니다. 1998년 결혼 반지를 꺼낸 사람들, 2007년 겨울바다로 달려온 사람들. 둘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나라가 아프면 내가 움직인다는 거였습니다. 켄타에게 그날 저녁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켄타는 도쿄 자택 거실에 있었습니다. 화면 뒤로 TV가 켜져 있었는데 마침 뉴스에서 한국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켄타가 리모컨으로 볼륨을 줄이면서 화면을 봤습니다. 마이클, 전쟁기념관 다녀왔어? 금 모으기 운동 자료 봤어. 351만 명, 227톤. 켄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 이야기는 알아. 근데 그게 기업 투자 결정이랑 무슨 상관이야? 국민이 금 들고 나온 게 삼성 반도체 투자를 살린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켄타가 말한 게 맞아요. 직접 연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됐어요.
위기가 왔을 때 뿔뿔이 흩어지는 나라가 있고 오히려 뭉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뭉치는 나라에서는 기업도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도 삼성은 반도체 투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핵심 연구 인력은 지켰어요. 당시 삼성 내부 자료를 보면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위기 때 투자를 줄이면 10년 뒤 아무것도 없다. 켄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위기에 뭉치는 DNA가 기업의 위기 대응 방식에도 배어 있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봐. 켄타가 팔짱을 끼고 화면 밖 어딘가를 바라봤어요. 도쿄 밤이 창밖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추가로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중국 쪽 이야기였어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쏟아붓고 있는 돈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 기금, 이른바 빅펀드라고 불리는 국가 펀드를 통해 투자된 금액이 1차, 2차 합산 2조 위안이 넘어요. 우리 돈으로 37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2025년 기준으로 중국 기업 중 HBM을 양산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웨이사나 하이실리콘이 도전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양산 수율이 목표치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보도가 이어졌거든요. 370조 원을 쏟아붓고 0%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날 밤 그 답을 찾으려고 자료를 계속 뒤졌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연구기관의 분석 보고서였어요. HBM 제조에 필요한 핵심 공정 노하우는 수십 년간의 실패와 수정의 누적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자본으로 살 수 없고 시간으로만 살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전쟁 기념관 사진이 다시 떠올랐어요. 잿더미 위에 서 있던 1953년의 사람들. 결혼 반지를 바구니에 넣던 1998년의 사람들. 겨울 바다를 닦던 2007년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2000 공장에서 방진복을 입고 침묵 속에 일하는 엔지니어들. 시간으로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30년이 쌓인 나라와 370조 원을 쏟아부은 나라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중국이 따라오려면 기술 자체는 10년에서 15년이 걸릴 거예요. 켄타가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한국은 멈춰있지 않을 겁니다. HBM4를 넘어 HBM5로 가고 있을 거거든요. 움직이는 목표물은 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창밖 서울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도심의 불빛들이 차갑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짜리 보고서가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숫자와 팩트로만 끝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써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보고서에 담길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23년 동안 전 세계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거든요. 보고서 마감이 3일 남은 날 아침이었습니다. 런던 홈오피스 책상 위에 6개월치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팩트체크 테이블, 공장 방문 메모, 포럼 녹취, 켄타와 나눈 대화 기록들. 전부 다 펼쳐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 런던 하늘은 무겁고 회색이었어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쓰려고 커서를 깜빡이는 화면 앞에 앉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이미 다 나왔어요. HBM 세계 점유율 79%, 글로벌 반도체 매출 3위, 영업이익률 47%. 이 숫자들을 나열하면 보고서는 완성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건 그거였거든요. AI 반도체 공급망의 진짜 지배자가 누구인지 밝혀달라.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답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숫자는 결과일 뿐이었거든요. 진짜 이야기는 그 숫자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였어요.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써왔지만 이렇게 결론을 못 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분석이 아니었거든요. 67달러짜리 최빈국이 70년 만에 전 세계 AI의 심장을 쥔 나라가 된 이야기였어요. 젓가락으로 콩을 집던 아이들의 손이 클린룸에서 HBM을 쌓는 엔지니어의 손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결혼 반지를 바구니에 넣던 사람들의 DNA가 문 닫기 직전의 회사를 버티게 한 이야기였어요. 이건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결국 보고서 본문 뒤에 별도 챕터를 하나 추가하기로 했어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Numbers don't explain everything. 숫자가 전부를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그 챕터의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시간으로 쌓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자본으로 기술을 살 수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기술은 도면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고치고, 다시 실패하면서 엔지니어의 손 근육과 판단력 안에 쌓인 것들, 그걸 복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들어낸 건 공장이 아니라 밥상이었습니다. 학교였어요. 위기 때 결혼 반지를 꺼낸 부모 세대였습니다. 수백 개의 사례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보통 산업 강국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자원이 있거나 자본이 있거나. 그런데 한국은 둘 다 없었어요. 석유도 없고 처음엔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택한 건 세 번째 방식이었어요. 사람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쌓임이 세계 AI 전쟁의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됐거든요. 중국이 따라오려면 기술 자체는 10년에서 15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한국은 HBM4를 넘어 HBM5로 가고 있을 거예요. 움직이는 목표물은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한국이 가진 가장 무서운 방어막이거든요. 보고서를 제출한 날 저녁, 켄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보고서 완성됐어? 오늘 보냈어. 결론이 뭐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AI 반도체 공급망의 진짜 지배자는 한국이야. 그리고 그건 앞으로 최소 10년은 바뀌지 않을 거야. 켄타의 답장이 한참 오지 않았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그러다 짧은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인정해. 딱 두 글자였어요. 그런데 그 두 글자가 6개월치 보고서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반도체 업계에서 30년을 보낸 친구가, 한국이 일본 기술 베꼈다고 비웃던 친구가 쓴 두 글자였거든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 12월 밤이 고요했습니다.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 궤적을 따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해 국가 부도를 겪으면서도 핵심을 지키고 위기마다 뭉치면서 70년 만에 전 세계 AI의 심장을 만드는 나라가 된 곳. 한국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따라올 겁니다. 다른 보고서 취재 때문이었어요.
켄타와 신바시역 근처 이자카야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가게였어요. 구운 생선 냄새와 간장 냄새가 훈훈하게 감쌌습니다. 켄타가 맥주잔을 들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마이클, 아버지가 지난달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저는 아무 말 없이 켄타를 바라봤습니다. 반도체 업계 후배들한테 이제 한국 엔지니어링 방식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셨대.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신 분이. 켄타가 잠시 맥주잔을 내려다봤어요. 나도 솔직히 말할게. 내가 처음에 베꼈다고 했잖아. 그 말 취소할게. 가게 안이 직장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켄타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맥주를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이자카야를 나오면서 켄타가 골목 끝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근데 마이클, 한국 다음엔 뭘 만들려는 걸까?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답은 한국 스스로가 만들어갈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움직이는 목표물은 절대 잡을 수 없으니까요.